오늘 데카메론은 8명의 남자들과 만번은 관계를 가졌음에도 수처녀로 왕비가 되는 알라티엘 공주 이야기입니다. 바빌로니아에 베미네다브라는 술탄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알라티엘이라는 공주는 온 세계를 찾아보아도 그토록 아름다운 여성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만큼 절세의 미인이었습니다. 그의 나라에 아라비아 대군이 몰려온 적이 있었지만 가르보의 왕이 보낸 응원군 덕분에 그들을 물리치는데 그 왕이 아름다운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고 싶다는 소원을 알려와 술탄은 그에게 공주를 출가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남녀 신하를 딸려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춘 한 척의 배에 공주를 태워 출범시켰는데 며칠 동안은 평온한 항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긴 항해도 거의 끝나게 될 무렵에 벼랑간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 사흘째가 되는 밤, 마조르카 섬에 가까워졌을 무렵 선원들은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한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 생각으로 보트를 바다에 내리고는 앞다투어 옮겨 탔지만 작은 배에 너무 많이 올라탔기 때문에 파도가 몰아치자 뒤집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난파된 섬에서 성주를 만나는 알라티엘. 배는 강풍에 떠내려가는 동안 부서져서 물이 들어찼지만 남은 사람들은 공주와 시녀들 뿐으로 사나운 파도와 무서운 바람 때문에 죽은 듯이 배 위에 쓰러져 있었지요. 배는 강풍으로 굉장한 속력으로 달려 마조르카 섬의 물가에 밀려 올라가 해안에서 돌을 던질 만한 거리에 모래톱에 처박혔고 밤새 파도에 시달리고 강풍을 맞았지만 뒤집혀지지는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새고 폭풍도 가라앉았을 때 공주는 기력이 없어 간신히 고개를 쳐들고 시녀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지만 허실이었는데 시녀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없어 놀라며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해 남은 힘을 다해 일어나니 수행한 귀부인들과 시녀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두 사람은 공주가 이름을 부르고 몸을 흔들자 의식이 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심한 멀미와 공포로 거의 죽어 있어 그녀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멀쩡한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일으켜 세웠는데 시녀들은 남자들이 다 사라지고 배가 모래톱에 쑤셔 박혀 있는 것을 보고 공주와 함께 엉엉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벌써 정오가 되어 있었지만 바닷가 근처에는 누구 하나도 없었는데 마침 그때 페리콘 다 비살고라는 귀족이 말을 타고 자기 장원에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종자들을 거느리고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를 보고 사정을 짐작하고는 얼른 종자 한 사람을 보내 배에 올라가서 상황을 알아보게 했는데 부하는 뱃머리에 몇 사람의 시녀들과 함께 한 젊은 귀부인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들은 그를 보자 울면서 몇 번이나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으로 자기들의 불행한 조난을 알렸습니다. 부하는 배 위의 양상을 페리콘에게 보고했고 페리콘은 배에 있는 귀중품을 내릴 수 있는 만큼 배에서 내리게 한 뒤 여자들을 데리고 자기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여자들에게 음식을 주고 쉬게 하며 위로하는 동안 그는 복장으로 미루어 젊은 여자가 신분이 높은 귀족의 딸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폭풍의 바다에 시달려 안색도 창백하고 건강도 좋지 않은 듯 했지만 그 아름다움이 어디다 비할 데 없을 정도임을 깨달아 그녀에게 아직 남편이 없다면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로 삼을 수 없을 때는 사랑만이라도 차지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페리콘은 매우 다부진 용모의 체격도 무척 건장했습니다. 그가 며칠 동안 뒷바라지를 해서 그녀는 완전히 건강한 몸이 되고 나니 예상보다 더 절세의 미인이라 그는 오로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원통해서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신분을 모르는 채 미모의 마음이 끌려 사랑이 담긴 온갖 몸짓을 해보이면서 그녀가 저항하지 않고 자기 뜻을 받아들이도록 애썼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랑을 거절하면 할수록 페리콘의 정열은 그만큼 더 자꾸만 타오를 뿐이었는데 공주는 며칠 묵는 동안에 풍속과 습관 등으로 미루어 자기가 그리스도 교도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알게 되면 자기 신분이 알려져 덕볼 것은 적을 것이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폭력이나 애정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생각에 어떤 재난이 닥쳐도 마음을 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세 사람밖에 살아남지 않은 시녀들에게 자기들이 확실히 달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다소나마 서기 전에는 결코 아무에게도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엄령했습니다. 게다가 자기도 남편 이외에는 몸을 허락하지 않을 각오니 그녀들도 정조를 굳게 지키라고 일렀는데 시녀들도 모든 노력을 다해 그 명령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한편 페리코는 날마다 가슴에 불길이 사납게 타올랐고 가까이 가서 자기 소망을 거절하기만 하는 그녀를 볼 때마다 연모의 정은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설득해봐야 허실이라는 것을 알고 계책을 써서 내 것으로 만들거나 안 될 때는 폭력으로라도 뜻을 이루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종교상의 법도로 포도주를 마시진 않았지만 그 맛을 좋아해서 이따금 입에 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페리코는 사랑의 신을 위해 술의 힘을 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공주도 나오게 했는데 페리코는 공주를 대접하며 그녀의 시중을 드는 자에게 갖가지 포도주를 섞은 강한 포도주를 내도록 일러 놓았습니다. 페리콘의 속셈을 알 리 없는 공주는 조심성을 잊고 입에 달콤한 와인을 지나치게 마셔버려 아주 명랑해져 여자 몇 사람이 마조르카풍에 춤을 추는 것을 보더니 자기도 알렉산드리아풍에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을 본 페리코는 자기 희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밤이 깊어질 때까지 연회를 끌었는데 마침내 초대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페리코는 공주를 이끌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술 때문이라지만 평소의 정숙함을 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그의 눈앞에서 옷을 훌훌 벗고 침대에 들어갔습니다. 페리콘도 곧 그 뒤를 따라 불을 전부 끄고 반대쪽에서 그녀 곁에 기어들어가서 누웠고 그녀를 껴안고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사랑의 즐거움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공주는 남자가 어떤 뿔로 여자를 찌른다는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한번 그 즐거움을 맛보니 여태까지 페리콘의 유혹을 건성으로 듣고만 있었던 것이 후회되어 동작으로 자진하여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페리콘과 공주는 온갖 사랑의 활락을 즐기고 있었지만 운명은 한나라의 왕비가 될 그녀를 한낱 조그마한 성주의 정부로 그치게 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더 참혹한 정사로 물들였습니다. 성주의 젊은 동생. 페리콘에게는 마라토라는 미남이자 장미처럼 젊은 25살 난 동생이 있었는데 마라토는 공주를 보자 금방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렸고 그녀의 몸짓을 보고는 자기에게 호의를 느끼고 있다고 혼자 판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페리콘만 없으면 자기의 사랑을 방해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잔인한 계획을 품은 결과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침 이 항구 도시의 한 척에 배가 들어와 있었는데 상품을 싣고 로마니아의 카렌차로 가는 길로 선주는 두 사람의 젊은 제노바인이었습니다. 마침 순풍이 불고 있어서 곧 돛을 올려 출발하게 되어 있었는데 마라토는 그들에게 그날 밤 자기와 공주를 태워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약속이 되어 밤이 되자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고 있는 페리콘의 집에 가장 믿을 만한 몇 명의 패거리들을 이끌고 몰래 기어들어가 저마다의 장소에 몸을 숨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페리콘과 공주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든 페리콘을 죽이고 깨어나 눈을 뜨고 울부짖는 공주를 협박해 잡아 끌고 갖가지 귀중품까지 훔쳐 해안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라토와 공주는 즉시 배에 오르고 부하들은 되돌아갔는데 배사공들은 상쾌하고 부드러운 바람에 돛을 달고 곧 떠나갔고 공주는 2번이나 이런 불행을 당해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마라토가 온갖 노력으로 그녀를 달래기 시작해 하느님이 내리신 성크레시님 덕분에 공주도 차츰 그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되었고 어느새 페리콘을 잊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처지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무렵 운명은 여태까지의 불행으로도 모자랐던지 다시 새로운 슬픔을 공주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목숨을 건 결투를 벌인 두 선주와 모레아의 영주. 앞에서도 누차 말했듯이 그녀는 유례 없는 미인인데다가 예의범절이 바르고 행동 거지가 우아해서 이번에는 두 선주가 홀딱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팽개치고는 그녀에게만 봉사하며 마라토에게 눈치채이지 않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모를 눈치채고 사랑이 금전이나 상품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흥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그녀를 함께 손에 넣자고 몰래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라토가 감시에 눈을 번쩍이고 있어서 좀처럼 자기들의 꿍꿍이 셈이 실현되지 않아 어느 날 밤 돛을 가득 펴서 배를 전속력으로 달리게 했습니다. 그때 마라토는 배 꽁무니에 서서 그들의 음모를 깨닫지 못하고 우두커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에게 붙들려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배는 마라토가 떨어진 곳에서 순식간에 1마일이나 떨어져 있어 공주는 그를 되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배 위에서 다시 새로운 슬픔에 깊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두 선주가 달려와서 위로하고 달렸는데 오래도록 위로하는 동안 그녀의 기분이 가라앉기 시작한 것을 알고 두 사람은 어느 쪽이 먼저 그녀와 자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먼저 자고 싶어 해서 아무리 해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느새 싸움으로 변하더니 칼을 꼬나들고 무서운 격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찌르고 찔리다 마침내 한쪽이 살해되었고 나머지 한쪽도 중상을 입었지만 겨우 목숨만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공주는 배 위에는 누구 하나 자기에게 구원의 손을 뻗쳐줄 사람도 의논 상대가 되어줄 사람도 없는 신세가 되었음을 알아 다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 선주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자기에게 안갚음을 하지나 않을까 하고 무서워졌지만 중상을 입은 선주의 부탁으로 빨리 카렌차로 가게 되어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는 면했습니다. 카렌차에 도착하자 공주는 중상을 입은 선주와 배에서 내려 어느 여관에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그녀의 아름다움이 온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머물고 있던 모레아의 영주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영주가 그녀를 만나보니 소문과 다름없는 절세의 미인이라 그녀에게 넋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주는 그녀가 이곳에 오게 된 까닭을 듣고 그렇다면 그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주의 친척들이 영주의 뜻을 알고 그녀를 갖다 바쳤습니다. 영주가 무척 기뻐한 것은 물론이지만 공주 쪽에서도 큰 위난을 면하게 된 줄 알고 여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영주가 그녀를 훑어보니 아름다울 뿐 아니라 왕가의 출신처럼 예의범절이 발라서 신부는 알 방법이 없었지만 뒤부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대한 연정은 점점 더해갔는데 그 때문에 영주는 그녀를 정부가 아니라 정실처럼 대우했고 공주도 과거의 불행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다행이라고 생각해 원기를 되찾아 명랑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날이 갈수록 그녀의 아름다움은 비유해서 말하면 꽃 같은 아름다움이 되어 갔으므로 온 로마니아는 그녀에 관한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영주를 죽이고 공주를 취하는 아테네 공. 아직 나이도 젊고 미남인데다 당당한 체구를 가진 아테네 공이 이 소문을 듣고 모레아 영주의 친척도 되고 친구 사이기도 해서 공주를 한번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많은 종자들을 거느리고 카렌차에 들이닥쳤고 소문처럼 그녀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영주에게 묻자 영주는 직접 확인하라며 공과 함께 공주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녀도 두 사람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 정숙한 모습으로 미소를 띠며 맞이했지만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이상한 것이라도 보듯이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특히 아테네 공은 정신없이 그녀를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아름다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으면 자기 욕망이 채워질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녀에 대한 사랑에 미쳐 스스로 비참한 시련의 함정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주와 함께 그녀 곁에서 물러난 공은 혼자 생각에 잠기는 여유가 생기자 이런저런 생각 끝에 그에게서 이 행복을 빼앗아 자기의 행복으로 만들자고 결심했습니다. 또한 일은 서두르는 편이 좋다고 여겨 영주의 신임이 가장 두터운 추리아치라는 하인을 한 패로 끌어들이고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 말과 짐을 전부 챙겨놓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완전히 무장한 아테네 공은 종자를 한 사람 데리고 추리아치의 뒤를 따라 영주의 침실로 들어갔는데 공주는 자고 있었지만 영주는 너무 더워 발가벗은 채 창가에서 바람을 쏘이고 있었습니다. 종자는 침실을 가로질러 살며시 창가로 다가가 단도로 영주의 옆구리를 반대쪽으로 칼끝이 쑥 나올 만큼 힘껏 찔렀고 그를 번쩍 들어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영주의 저택은 바닷가의 높은 언덕 위에 있어서 공이 예상한 대로 영주의 시체가 던져진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공의 종자는 일이 끝나자
추리아치 옆으로 친근한 체하며 다가가더니 들고 있던 밧줄로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공과 둘이 힘을 합해 그를 죽이고는 역시 영주를 내던진 창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일이 끝나자 아테네 공은 등불을 비춰 자고 있는 공주를 바라보다 이불을 걷어보았는데 드러난 공주의 알몸을 본 공은 너무나 감탄해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 아름다운 육체는 옷을 입었을 때의 몇 배 이상으로 그를 화물경에 몰아넣어 욕정에 불이 붙어 저지른 끔찍스러운 일도 있고 아직 피에 젖은 손으로 그녀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꿈결처럼 자기를 영주인 줄로만 알고 있는 그녀를 끌어안고 최고의 쾌락을 즐기다가 일어나서 종자를 불러 그녀의 입을 막게 하고 들어온 비밀문으로 몰래 내갔습니다. 그리고 말에 태워 소리 내지 않게 주의시키면서 수행원들을 모두 거느리고 아테네로 떠났는데 아내가 있어 아테네로 가지 않고 좀 떨어진 해변의 별장으로 갔습니다. 공주는 또 다시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튿날 아침에 영주의 신하들은 오후까지 영주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으나 아무 기척이 들리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고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름다운 부인과 몰래 며칠 동안 즐기러 어디로 떠나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뿐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미치광이 하나가 영주와 추리아치의 시체가 버려져 있는 폐허에 들어가 목에 감긴 밧줄로 추리아치의 시체를 끌어내어 온 시내를 질질 끌고 다니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몹시 놀라 미치광이를 달랜 끝에 시체를 끌어낸 곳으로 안내하게 해서 영주의 시체를 발견한 시민들은 놀라고 깊은 슬픔에 잠겨 그를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관리들이 사건을 계속 조사해 보니 아테네 공이 없어졌고 더욱이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출발해 버렸다는 사실을 알아 틀림없이 그의 소행이며 그가 공주를 빼앗아 데리고 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죽은 영주의 자리를 아우에게 계승시키고 자기들도 힘을 합할 테니 복수하자고 권했습니다. 새 영주는 여러 가지 증거로 일이 벌어진 것을 알고 각지에서 친구들과 친척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 아테네의 공과 일전을 치르려고 마음먹었으며 그 지휘를 직접 맡았습니다. 공주를 몰래 납치하는 콘스탄티누스 왕자. 이것을 안 아테네 공도 방위하기 위해 전 군대를 모았고 응원군으로 많은 귀족들이 달려왔는데 그 가운데에는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 제국 황제가 파견한 왕자 콘스탄티누스와 조카 마노벨루스도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공작 부인은 그들의 누님이었던 것인데 공작 부인은 기회를 보아 두 사람을 자기 방에 불러 눈물을 흘리면서 자세하게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겨놓은 그 여자 때문에 자기는 남편으로부터 모욕당했다고 호소하면서 남편의 명예를 되찾고 자기를 슬픔에서 구해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젊은 왕족은 이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돕겠다고 부인을 위로하여 희망을 갖게 했고 여자의 거처를 알아낸 다음 방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전부터 그 여자가 절세의 미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어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공에게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테네 공은 모레아의 영주가 그녀를 자기와 만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잊고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다음날 아침 그들을 그녀가 있는 별장으로 초대해 아침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녀 옆에 앉은 콘스탄티누스 왕자는 지금까지 이토록 아름다운 여성을 본 적이 없어 눈이 둥그레진 채로 줄곧 그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런 미년이 친구를 배신하고 그런 일을 저지를 만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있는 동안에 그만 공에게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의 생각이 그에게도 일어나 버려 공에게서 그녀를 빼앗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만으로 머리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러나 벌써 모레아 영주의 군대가 공의 영지로 접근해 오고 있어 공과 콘스탄티누스 왕자와 다른 귀족들의 군대는 영주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미리 정해둔 대로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국경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도 콘스탄티누스 왕자의 머리와 마음에는 줄곧 그녀에 대한 생각이 떨어지지 않아 아테네로 돌아갈 구실을 만들기 위해 꾀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공의 허락이 내려져 왕자는 마누벨루스에게 군대의 지휘를 맡기고 아테네의 누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 며칠 누워 있으면서 왕자는 누이에게 그 여자를 다른 데로 끌어내 기분을 풀어드리겠다고 꾀었습니다. 부인은 자기가 동의한 것을 남편이 알지 못하게만 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대답했고 콘스탄티누스 왕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왕자는 몰래 한 척의 조그마한 배를 무장시켜 어느 날 밤 그 여자가 사는 별장의 정원 근처에 갖다 대게 했는데 배에는 그의 지시를 받은 부하 몇 사람을 태워 놓았습니다. 이렇게 왕자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녀가 사는 별장으로 갔는데 왕자는 공주와 하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고 그녀는 왕자가 바라기도 전에 하인들과 왕자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왕자는 바다 쪽으로 나 있는 살인문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는데 신호를 해서 작은 배를 가까이 오게 하고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아 강제로 배에 태운 다음 그녀의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떠들거나 움직이지 마라. 나는 공에게서 여자를 빼앗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공이 누님에게 주고 있는 모욕을 씻어버리기 위해서이다. 이 말에 누구 하나 대답하는 자가 없었는데 왕자는 부하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 울고 있는 여자 옆에 앉았고 부하들에게 출발할 것을 명했습니다. 부하들은 젖는다기보다 거의 나는 듯이 조그마한 배를 몰았고 다음 날 새벽에는 벌써 에지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내려 쉬고 있는 동안에 왕자는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일어나는 불행을 한탄하고 있는 공주를 위로하며 사랑의 즐거움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며칠 후 키오스에 닿았는데 아버지에게 꾸중 들을 것이 무섭고 누군가가 그녀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안전한 장소인 이곳에 머물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공주는 날마다 오로지 자기의 불행만 슬퍼하고 있었으나 그러는 동안의 왕자의 위로를 받아 지금까지도 여러 번 그러했듯이 운명이 자기 앞에 마련해 준 것에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를 탈취하는 터키의 술탄 오스베크.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터키의 술탄 오스베크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와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 우연히 스미르나에 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콘스탄티누스 왕자가 빼앗아 온 여자와 키오스에서 아무런 방비도 없이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날 밤 몇 척의 무장선을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하를 거느리고 몰래 배에서 내려 적이 온 줄도 모르고 침상에서 자고 있던 왕자의 많은 부하들을 사로잡았으며 깨어나 무기를 찾아 들고 달려온 자는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곳에 불을 지르고 전리품과 포로를 배에 실어 스미르나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전리품을 조사하다 오스베크는 아름다운 여자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여자가 침대에서 자다가 사로잡힌 콘스탄티누스 왕자의 그 소문난 미녀가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이 여자를 얻게 되어 여간 흐뭇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녀를 아내로 삼아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으며 몇 달 동안 쾌락을 즐겼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황제는 카파도치아의 바사노 왕과 양쪽에서 오스베크를 협격하자는 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었으나 바사노 왕이 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왕자에게 일어난 사건을 듣고 더없이 슬퍼진 황제는 카파도아의 왕이 낸 조건을 주저없이 들어주고 있는 힘껏 오스베크를 치도록 부추기고는 자기도 다른 방향에서 그를 습격할 준비를 진행시켰습니다. 감시하려다 연인이 된 술탄의 신하 안티오쿠스. 오스베크는 이것을 알고 강력한 황제와 왕의 군대에게 협격을 당하기 전에 자기 군대를 집결시키고 스미르나에는 친구인 한 사나이를 사랑하는 여자를 감시하도록 남겨두고 바사노 왕을 공격하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카파도치아 왕과 잠시 싸움을 계속하다 전사하고 군대도 대패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승리한 바사노 왕은 군대를 이끌고 쉽게 스미르나로 진격했으며 주민들은 그를 승리자로 맞이해 항복했습니다. 한편 아름다운 공주를 감시하기 위해서 뒤에 남은 안티오쿠스라는 오스베크의 충실한 신하는 공주의 아름다움을 보자 나이값도 못하고 그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의 언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몇 해 동안 남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말도 남이 알아주지 못해 벙어리나 귀머거리 같은 생활을 해온 공주도 여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불과 며칠 새에 가까워져서 우정은 곧 사랑으로 바뀌고 서로 한 잠자리에서
쾌락에 잠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스베크가 전사하고 바사노가 인근 지방을 약탈하면서 이리로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자 안티오쿠스는 이런 곳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공주와 함께 도피하기로 했습니다. 안티오쿠스에게 공주를 맡은 사이프러스 상인. 그런데 두 사람이 로데스에 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티오쿠스가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는데 마침 그들과 함께 사이프러스 상인이 유숙하고 있었고 그는 이 상인을 무척 아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친구처럼 사귀고 있었기에 곧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을 깨닫고는 자기 애인과 귀중한 물건들을 그에게 남겨주자고 생각해 임종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을 불러서 공주를 그에게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곧 안티오쿠스는 숨을 거두었고 두 사람은 그를 묻어주었고 사이프러스의 상인은 공주에게 자기는 사이프러스로 돌아가 볼 일이 있는데 부인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안티오쿠스의 사랑을 받았으니 자기를 누이 동생으로 알고 그렇게 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함께 데려다 줄 수 없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상인은 자기도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고 사이프러스에 닿을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는 부부간이라고 말해두어 뱃머리에 조그마한 침실이 할당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좁은 침대에 함께 누웠는데 그 때문에 로데스를 떠날 땐 서로 생각지도 않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상인이 태어난 고향 사이프러스 섬의 바파에 도착하기도 전에 서로 정욕에 못이겨 살을 섞고 말았던 것으로 공주는 바파에 도착하여 잠시 이 상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무렵 안티고누스라는 귀족이 볼 일이 있어 바파에 와 있었는데 나이도 지긋하고 매우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부자는 아니라 사이프러스 왕을 섬기며 여러 바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우연히 그녀가 살고 있는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상인은 아르메니아에 가서 집에 없었고 그녀 혼자 창가에 나와 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워낙 굉장한 미인이었기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쳐다보는 동안에 어디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여자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이 어디였는지가 도무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운명의 놀이개가 되어온 아름다운 공주의 불행도 이제 사라질 모양으로 공주는 안티고누스를 보자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낮지 않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논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 공주의 신분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안티고누스를 집안에 불러들였습니다. 공주는 그가 안티고누스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자 목에 매달리며 울음을 터뜨렸고 잠시 후 공주는 놀란 그에게 자신을 알렉산드리아에서 본 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안티고누스는 그녀가 바다에 빠져 죽은 줄로 알고 있는 술탄의 공주 알라티엘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손히 예를 드리려고 했지만 공주는 막으면서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안티고누스는 오래전에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고 있고 벌써 몇 해나 지났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고 정중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자신이 보낸 비참한 생활을 떠올리면 살아있느니 차라리 빠져 죽었던 편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애처롭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안티고누스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상세히 들려주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공주는 마조르카 섬에서 조난당한 후 지금까지 겪은 사건을 남김없이 얘기했습니다. 안티고누스도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슬퍼져 그만 울고 말았는데 한참 생각하다 아버지가 공주를 어여삐 여기고 가르보의 임금님에게 왕비로 보내게 될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쭈물하다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즉각 파마고스타로 돌아가 사이프러스 왕 앞에 나가서 말했습니다. 실은 꽤 오래 전에 바다에서 익사하셨다는 소문이 돌았던 공주께서 지금 바파에 살아 계십니다. 공주님은 정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무척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엾은 처지에 빠져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처녀가 되어 시집가는 알라티엘 공주. 안티고누스는 자신을 공주를 모셔오는 호위관으로 임명해 주길 바랬고 사이프러스 왕은 바로 허락해 공주를 파마고스타로 모시고 왔습니다. 공주는 그곳에서 성대한 환영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물었을 때 안티고누스가 가르쳐 준 대로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배를 타고 떠난 후 아마 한 20일째 되는 날이었을 거예요.
심한 폭풍이 휘몰아쳐서 배는 부서지고 어느 날 밤 아이게스 모르테세라는 곳에 가까운 그 서쪽 해안을 포착하고 말았어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 동안에 실신하여 죽은 듯이 쓰러져 있던 제가 날이 샌 뒤에 깨고 보니 그곳 사람들이 벌써 난파한 배를 발견하고 사방에서 달려와 약탈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저와 두 시녀는 해안의 모래사장으로 끌려갔지만 금방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저쪽으로 시녀들을 가로채서 달아나 버렸어요. 그 후 시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알지 못해요. 저는 저항했지만 두 젊은이들이 따은 머리칼을 움켜쥐고 질질 끌고 가는 바람에 비명을 지르면서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저를 끌고 가던 남자들이 깊은 숲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르렀을 때 마침 말을 탄 네 사람의 남자들이 지나갔어요. 저를 끌고 가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더니 그만 저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어요. 말을 탄 네 사람은 얼른 보기에도 매우 높은 분들 같았는데 그 광경을 보고 제 앞으로 달려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어요. 저는 일일이 대답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의논하더니 저를 그 사람들의 말 하나에 태워서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상의 법도에 따라 어느 여자 수도원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친절하게 맞이해서 정중히 대접해 주었어요. 거기서 저는 그 지방 부인네들 모두가 깊은 신앙을 바치고 있는 성크레시님에게 수녀들과 함께 정성껏 기도를 드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동안에 말도 얼마간 통하게 되니까 수녀들은 제 신분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일 사실을 그대로 말하다가는 종교의 적이라고 추방당할지도 몰라서 사이프러스 귀족의 딸인데 아버님의 뜻에 따라 크레타 섬으로 시집가려고 배를 탔다 폭풍우를 만나 난파하는 불행을 당했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이상 불행한 변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든 그 사람들의 풍습을 배웠어요. 그러는 동안의 수도원장이라는 제일 높은 분이 사이프러스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고 묻길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돌아가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도원장은 제 신상을 걱정해서 사이프러스로 가는 사람이 있어도 저를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럭저럭 2달쯤 지났을까 프랑스의 신분 높은 사람들이 부인들을 데리고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 가운데는 수도원장의 친척되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유대인에게 살해당하여 구세주로 수망받고 묻혀있는 분의 묘소를 참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란 말을 듣고 수도원장은 저를 그분들에게 소개해 사이프러스에 있는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면 좋겠다고 부탁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저를 소중히 대해주고 부인들과 함께 얼마나 반가이 맞이해 주었는지 다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아무튼 배를 타고 며칠인가 지나서 바파에 도착했어요. 도착하기는 했지만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도 없고 원장이 부탁한 대로 저를 아버님에게 데려다 달라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라서 난처해하고 있는데 아마 하느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우리가 바파에 내리자마자 곧 바닷가에서 안티고누스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곧 저는 안티고누스를 불러서 그 귀족들과 부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말로 저를 딸을 만난 것처럼 행동해 달라고 부탁했지요. 안티고누스는 즉시 사정을 눈치채고 저를 껴안고 기뻐하면서 그 사람에게 딸을 만나게 해주어 고맙기 이를 데 없다고 정중히 치하했어요. 그리고 저를 사이프러스 임금님 앞에 데리고 가니 임금님은 저를 공손히 맞이해 주시고는 이렇게 아버님 앞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혹시 다 말씀드리지 못한 일이 있으면 제가 겪은 재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몇 번이나 얘기했으니 안티고누스에게 물어주세요. 그러자 안티고누스가 술탄에게 말했습니다. 실은 함께 온 그 사람들이 전해준 말입니다만 공주님이 수녀들과 함께 얼마나 정결한 생활을 하고 계셨는가, 또 얼마나 공주님이 미덕의 소유자이셨는가, 그리고 예의범절을 터득하고 계셨는가 하는 점이고, 또 그분들이 내게 공주님을 돌려주고 헤어져 가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슬퍼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분들의 말대로 또 제가 본 대로 현재 왕관을 쓰고 계시는 어느 임금님보다도 폐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훌륭한 공주님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자랑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술탄은 더욱 기뻐했으며 몇 번이나 공주를 소중히 대해준 모든 사람들, 특히 공주를 돌려준 사이프러스 왕에게는 그에 합당하는 은총을 내려주십사고 신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안티고누스에게는 선물을 산더미처럼 실어 사이프러스로 돌려보냈으며 왕에게는 공주에게 베풀어준 호의의 보답으로 친서와 특사를 파견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술탄은 공주를 가르보의 왕에게 왕비로 보내려고 여러 보고를 한 다음 왕비로 맞이할 생각이 있으면 그녀를 보내겠다고 알렸고 가르보의 왕은 무척 기뻐하면서 공주를 기꺼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8명의 남자들과 아마 10,000번은 관계를 가졌을 텐데도 수처녀로서 왕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또 그에게 그것을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비로서 오래오래 즐겁게 살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키스를 받은 입은 빛이 바래지기는커녕 달처럼 더욱더 윤기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8명의 남자들과 10,000번은 관계를 가졌음에도 수처녀로 왕비가 되는 알라티엘 공주 이야기였습니다.